제가 이번에 발표할 건물은 어, 가이스탁, 그러니까 베를린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고 유명한 건물 중에 하나인데, 지금 여기 지도에 보시면 슈프레강 근처에 위치해 있고, 네, 이제 한국말로 하면 독일 국회의사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의 리노베이션을 거쳤는데, 그 중에서 책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은 제일 마지막 리노베이션인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이루어진 그 노먼 포스트가 실시한 이 돔 계획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. 건축 면적과 비용에 대한 이야기는 딱히 없었고요. 돔 높이는 42m라고 합니다. 네, 간단하게 이제 이 건물의 어떤 리노베이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짧게 역사를 소개를 하자면은, 이 건물 자체는 그때 유럽 전쟁 때 나폴레옹의 어떤 그 공격을 독일이 가까스로 막아내고, 결국 그 프랑스로부터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내게 됐는데, 그 돈으로 이 국회의사당을 짓게 되게 됩니다. 그래서 1882년도에 이 건물의 현상 그 공모를 시작을 하게 됐고, 183개의 설계안 중에서 그 아까 얘기했던 폴 발로스의 설계안이 채택이 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1884년 때 카이저 윌헬름 1세 시대 때 제국의사당이라는 이름으로 건설이 시작이 되게 됐고, 그 후인 10년 뒤에 걸쳐가지고 건설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. 이제 또 1918년에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, 그 사회민주당 의원인 필립 샤이데만이 공화제를 선포를 하게 됩니다.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, 원래는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가 군주의 힘이 굉장히 막강했고, 그런 군주제로 돌아가고 있었는데, 이 필립 샤이데만이 이러한 의회는 결국 국민에게 있다, 그 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그 어떤 선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이제 의회의 본질, 그리고 이 의회의 가치가 무엇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회고하게 되는, 그래서 그런 화두를 던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1933년 때 히틀러가 집권한 몇 주 후에 공화당 의원이 작당한 구역에다가 불을 지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본회의장과 돔이 다 불타게 되고, 결국 이 돔은 철거를 하게 됐고요. 그 후에 1939년도부터 45년도까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의 폭격으로 인해 가지고, 그 사진에 보시면 이제 보이다시피 건물들이 다 대부분 파손이 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1960년대 어, 계속 이제 이거를 재건할까 말까 얘기를 하다가, 그게 폴 바움가튼의 집도 아래 그 위원회 회의 장소로서 재건축이 되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이 60년대 의회 건물이 재건할 때 그 댕크말 플래그에 기념비 보존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, 대신에 그 건물의 리모델링이 이제 현대적인 관점에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. 왜냐하면 그 정서가 바뀌었으니까.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이런 많은 장식적인 스타일들이 생략이 됐고, 이 폴 바움가트는 그 원래 돔에 있던 이런 그 어떤, 그러니까 돔의 이런 복원도 포기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 본래 돔이 뭐 교회나 왕권과 같은 어떤 종교적 혹은 정치적인 권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새로 지어지는 그 국회의사당에는 이러한 돔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돔을 생략해 버렸습니다. 그리고 1995년부터 99년까지 노먼 포스터가 이제 새 이 돔을 설계를 하게 됐고, 이제 마침내 이런 식으로 돔이 얹혀지게 됐습니다. 왼쪽에 보시는 거는 현재 평면도고, 기본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평면 자체가 크게 바뀐 건 없는데,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건물 내부에 진입을 해서 이 좌우에 이제 두 개의 중정이 있고, 중간에 이제 의회가, 저희가 이제 그 독일 공영방송이나 TV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 의회실이 중간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위에 돔이 얹어지게 되는 거고. 이제 단면들을 보시면 이와 같은데, 이제 그 노먼 포스터가
그 의사당의 벽을 제외한 이제 모든 건물들의 이제 골격을 뜯어낸 다음에 그 내부의 앞마당 위로 이런 가벼운 유리와 알루미늄으로 만든 돔을 설치를 했습니다. 이제 그 양옆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선형의 경사로를 달아서 이제 공사 중에도 이런 이제 의회 사람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의회가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만들었고요. 그리고 이제 어 단면에 보시면은 이제 거울로 덮은 이제 이 환기통이 돔에서 내려와서 아래층의 조명과 환풍을 동시에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환기통에 붙어 있는 거울이 채광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이 꽃갈의 내부에 이제 환기 시스템, 그러니까 공기가 지나다닐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을 만들어서 환기의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. 네, 그래서 이제 뭐 마무리하면서 그 노먼 포스터의 어떤 이 건물을 지을 때 세 가지 컨셉을 얘기를 하자면은 뭐 첫 번째는 뭐 말 그대로 이제 보여지는 개방성 그리고 투명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아까 앞에 얘기했다시피 그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에 노먼 포스터는 집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이 민주주의의 어떤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개방성, 그 투명성을 담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주변 구조물이나 이제 안뜰 어디에서나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램프 위에서도 총 회의장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근대성의 상징입니다. 어떤 기존의 돔이 이제 권력의 상징이었다면은 그 전면이 이렇게 유리로 둘러싸여진 돔은 뭐랄까 그 기술적인 어떤 혁신을 담은 근대성의 상징이자 개방성을 담은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고 베를린의 전경을 360도에서 이제 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돔에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회의장을 내려다보는 것도 가능합니다. 또 그 회의장보다 이제 방문객이 오가는 돔이 더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국민이 정부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친환경 설계가 도입이 됐다는 건데 어, 뭐 태양광이 이렇게 투명한 돔을 통해서 들어와서 회의장이 아까 내부 조명으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또 이제 이렇게 햇빛을 한번 걸은 게 직사광선이 바로 이제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내부 온도가 또 지나치게 상승하게 되거나 또 눈이 부셔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또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.